거의 전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붕괴 중에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첨입이라 해 들어간 다음에 사방으로 퍼지는 과정이 꽃잎처럼 퍼진 데서 꽃이 피는 거라고 묘사를 하는데, 군사작전을 하려면 질서 있는 철수가 좀 필요하거든요. 방어선을 만들어 놓고 서서히 철수를 해야 되는데, 젤렌스키가 철수를 못하도록 해가지고 저번에 크루스크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우크라이나군이 어려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투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군을 괴멸시키고 있다. 지금 3차 대전으로 확전 위험이 있고, 금호공대에서 초빙 교수를 하고 있는 진재일이고요. 진재일의 군사력 이해하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현재 러우 전쟁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 전황은 어쨌든 전장이 굉장히 넓으니까 전반적으로 전장터를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북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동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쭉 보면은 맨 위에가 이제 쿨스크 지역이고, 그 다음이 하르키프 지역이고, 그쪽 넘어가면 이제 루안스크가 되고, 지금 주 단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네츠크, 그 다음에 밑에 자포로지아, 헤르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크림으로는 공격을 안 하고 이제 크림 대교 연결하는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은 그렇게 돼 있는데, 주공은 돈바스 지역입니다. 도네츠크 지역이 주공이고요. 그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그쪽을 다 모을 거니까 분산을 시킵니다. 저공을 그렇게 하고, 우크라이나도 작년 8월부터 계속 방어만 하지 않고 크루스크를 한번 침공했었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도네츠크에 있는 포크롭스크 지역이 가장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에 나오는 것은 격전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게 러시아 국방부에서 만든 지도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 자기가 해방했다고 하는, 주장하는 게 하늘색 동그라미들이 있고요. 이중 동그라미, 도너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러시아 국기가 있는 데서는 지금 주요한 게 좀 많이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동그라미들이 있는 것은 인구가 굉장히 밀집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게 되게 겹쳐 있는데, 이걸 줌해서 보면 다 볼 수 있는데,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동그라미들하고 러시아 국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지금 최근에 전선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돈바스부터 쭉 보면은 돈바스가 제일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 쪽 있는데, 저기 이건 미국의 전쟁연구소 지도인데,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전쟁이 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포크롭스크 지역, 그쪽이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남쪽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주가 그 큰 글씨로 쓰는 드니프로 페트롭스크라는 지역인데요. 그 주가 이때까지는 러시아는 그 2022년 9월에 이제 이 4개 주를 자기 영토로 선언해 놓은 상태거든요. 국제적으로 인정은 못 받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드니프로 페트롭스크는 자기 영토라고 선언 안 해놓은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월경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쿠르스크에서 내려오는 수미 지역, 수미주하고 루안스크에서 넘어가는 하르코프 지역, 그쪽까지 들어왔습니다. 하르코프는 우크라이나 제1도시가 키예프고 제2도시가 하르코프고 제3도시가 드니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상당히 우크라이나가 어려워질 상황이 있습니다. 우선 수미 지역 붕괴 상황을 보면요. 지금 이 지도들이 하루 이틀 사이 지도를 제가 한 7개, 5개, 6개 보여드릴 건데요.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5월 31일 거, 그게 그 다음날 지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확대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수미 지역에서, 수미 지역은 쿠르스크에서 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고 나서 완충지대를 확보하라는 푸틴의 지시에 따라서 완충지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완충지대가 얼마나 확보될 건지는 아직 모릅니다. 대략 계속 이제 장거리로 날리면 이제 더 완충지대를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겠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빨간 표시 지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 밑으로 파란 표시가 우크라이나군의 진영이고, 빨간 표시가 러시아군인데, 저게 부대 기호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를 줄이는 사각형은 뭐 군단급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세모가 있는 거 여단급이고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러시아 국기가 있는 쪽이 서쪽에 있죠. 서쪽 밑으로 계속 뚫고 내려오고 있고요. 6월 1일 날 보시면 그게 더 확대돼 가지고 이제 빨간 화살표는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공세 방향을 가리키는 거고, 파란 화살표는
목표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계속 러시아가 밀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그 다음 날 6월 3일 날 걸 보시면 더 밑으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도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세부 지도에서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6월 4일도 내려오고 있고요. 세부 작전 상세도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엊그제 6월 8일 이게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 거기서 보시면은 서쪽으로 쑥 내려와 있죠. 그래서 러시아군이 전방향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계속 서쪽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지형이 동쪽이 수풀이다 보니까 진도가 좀 적게 나가고 서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수미라는 시가 수미주의 주도인데 수미 그 시에 있는 시민들 보고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이제 대피해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저걸 두세 달 전부터 대피해라는 분석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계속 있다가 지금 늦게 이제 대피해라 그러는데 그래서 뭐 대피가 지금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고 어떤 사람들 대피를 하면은 자기 경작하고 있던 땅에서 나오면은 밑에 군에서 끌고 간다 그거죠. 그래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 가장 최근 지도는 오른쪽은 아까 보여드린 수미 지역이고 왼쪽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오른쪽을 막기 위해서 왼쪽으로 공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동쪽의 압력을 좀 완화하기 위한 거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 수미에서는 어렵게 돼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침공하지 않았으면 저 작전을 할 수가 없었을 건데 하는 바람에 지금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시계 방향으로 가서 루안스크 지역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리만 지역의 지도를 보여드린 4월 7일 지도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있는 6월 5일 지도입니다. 이 크기가 좀 다르기는 한데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확대된 지도인데 그때보다 훨씬 많이 튀어나가 있고 저걸 우리가 꽃이 핀다 그래요. 들어간 다음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첨입이라 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방으로 퍼지는 과정이라 해서 꽃잎처럼 퍼진데서 꽃이 피는 거라고 묘사를 하는데 정말 그래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저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쿠피안스크 지역에 포켓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저렇게 포켓이 형성되면은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갇히게 되는 겁니다. 갇히게 돼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대를 넣어서 이제 저항을 하고 있지만은 포켓을 만들고 나면은 보급로가 좀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포켓 안에 들어가 있는 우크라이나 부대가 보급이 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 버리면은 거의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연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양이 약간 포켓이 자꾸 형성되려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보고 화살표적으로 이렇게 양쪽 팔을 짚는 걸 핀스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집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포위를 한다. 그런 식으로 작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옛날처럼 대규모 기동을 확 뚫고 가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전장이 투명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희생이 크니까 계속 포위를 하는 식으로 하고 그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포켓 안에 들어오면 화력으로 이제 계속 때리고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도네크 지역에 차서브야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크로스크하고 이제 콘스탄티노프카하고 사이에 있는 큰 포켓을 형성하고 있는데 차서브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느린 건데요.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도시가 이제 바흐무트입니다. 바흐무트를 점령한 게 2023년 5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 2년 동안 저 정도밖에 못 나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분홍색 선이 쭉 굵은 선이 이제 전선 따라 있죠. 그게 이제 9월 17일 날 선입니다. 9월 17일 날 선이고 그 다음에 지금 파란 선들이 지금 현재 있는 선들이거든요. 파란 선하고 파란 선은 우크라이나 선이고 빨간색 기운이 있는 게 러시아 선인데 그러니까 지금 거의 6개월 넘어 지났는데도 아직 별로 못 나갔죠. 그러니까 저기는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방어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있고 저기서 중심은 뭔가 이렇게 있는 콘스탄티노플라는 가운데 이제 도시를 이렇게 경계로 표시해놨는데 저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그걸 이제 감싸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진도가 늦게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 개 해방을 했는데 뭐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셔도 잘 모를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포크로스크와 콘스탄티노프카 사이가 오른쪽에 있는 게 아까 차소브야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이제 포크로스크 지역이거든요. 저 두 개가 여러 가지 그 도로나 철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그 두 개를 차단하기 위해서 가운데로 쭉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 노란 선이 맨 밑에 노란 선이 울퉁불퉁하게 있는 그 선이 금년 5월 2일 날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조금 지난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저게 거의 1년 동안 거의 안 움직인 선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꼽히는 것처럼 온 군데서 이제 모든 데서 러시아군이 앞으로 쭉쭉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포크롭스크하고 콘스탄티노프카 저 전선을 우크라이나군이 막기 위해서 엄청난 부대를 투입해 있는데 굉장히 지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좀 속도가 지금 굉장히 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그림은 어디 있는 동영상을 제가 캐치해 온 건데요. 왼쪽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순서대로 하면은 맨 처음에 3월 17일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1일 그림이고 그 다음에 5월 1일 그림이고 그 다음에 6월 1일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그 빨간 쪽이 금방금방 올라와 있죠. 그래서 최근에 한 달여 동안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선이 굉장히 이때까지는 굉장히 교착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그 포크롭스크 밑에입니다. 밑에 지역인데 이때 지금 보시면은 파란 부대 기호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군사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큰 깃발이 저게 야전군 사령 깃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군이 두 개가 있어요. 큰 깃발에 가로로 이렇게 아래 위로 줄라 있는 게 이제 군 표시고요. 그 밑에 있는 세로로 있는 것들은 이제 군단 표시고 리본 모양은 사단 표시고 위에가 높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저게 여단 표시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가면은 연대 표시 그리고 이제 대대 표시 삼각형은 대대 표시고 밑에 이제 여단과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저거는 이제 보급 기지고 이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저 안에 있는 게 군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군인이 와 있는 겁니다. 병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부대는 굉장히 많이 있고 여단만 해도 한 30개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엄청나게 전투를 있는데 보시면은 화살표가 거의 다 빨간 화살표죠. 파란 화살표가 거의 잘 안 보입니다. 일부 보이기는 하는데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림을 잘 보시면 4개의 전선이 있는데 그 각각이 작년 10월 31일에 이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한 달 후 11월 30일 이렇게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금년 1월 1일 책이고 4월 1일 책이 이제 조금 더 내려가지고 빨간색인데 그 빨간색하고 그 사이에도 상당히 좀 진도가 나가 있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제가 다른 전문 분석하는 사람들 생각을 보고 이제 종합한 건데요. 지금 쪽에서 만약에 이제 도네츠크 전선에서 돌파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 밑에는 사실 방어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제가 일부러 저 파란색으로 만든 반달 모양으로 만든 그걸 이제 가상으로 저 정도의 방어선을 만들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그 다음에는 하늘색으로 돼 있는 것이 드니프로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배수진을 치는 거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로 갈 때 만약에 몇 달 안에 몰려가지고 우크라이나로 절어갈 때 다리를 폭파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몰아가지고 나중에 타격하기 위해서 다리로 가는 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다리를 부순다는 이야기가 있고 해서 제가 분석한 거가 조금 달라서 약간 관찰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돌파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돌파가 될 우려가 상당히 있을 정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돌파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종합하면은 거의 전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좀 붕괴 중에 있다. 붕괴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버티고는 있는데 사실은 군사 작전을 하려면 질서 있는 철수가 좀 필요하거든요. 20-30km 밖에 40km 밖에 방어선을 만들어 놓고 서서히 철수를 해야 되는데 젤렌스키가 철수를 못하도록 해가지고 저번에 크루스크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굉장히 우크라이나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꼭 히틀러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계속 밀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 프로파간다를 위해서 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자기 돈으로 자기 무기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서방의 지원을 받아가기 때문에
막 지고 있다 그러면 지원이 안 올 공산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프로파간다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냉철하게 군사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못했고, 아까 이제 수미 지역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두세 달 전부터 철수를 시켰어야 되는데 계속 잘 싸우고 있다가 선전하다가 갑자기 이제 지금 공격이 오니까 시민들 보고 위험하라고 나오라 그러니까 모순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철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들이 강제 징집돼서 또 전선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병력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근데 정확하게 군사작전을 하려면은 질서 있는 철수를 위해서 방어선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고, 갑자기 무질서하게 철수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비도 버리고 와야 되고, 철수 막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두드려 맞기 더 쉽거든요. 반면에 2022년 9월에 러시아가 헤르손 철수할 때는 굉장히 질서 있게 철수했어요. 이미 다 철수해놓고 나서 대외적으로 철수 사실을 공표할 정도로 철수를 알리지 않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철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막 러시아군을 추격하다가 러시아군이 미리 설치해놓은 방어방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철수를 공격했던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큰 피해를 그때 많이 입었습니다. 그 정도로 철수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대조되고 있죠. 그런 거 있고요. 특히 이제 도네츠크에서 이제 굉장히 우크라이나군이 붕괴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네프로 주로 러시아군이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군이 진출한 주는 이미 선언했던 4개 주에다가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로즈, 헤르손에다가 새로 하르키프, 수미, 그리고 드네프로, 페트롭스크 7개 주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키예프까지는 200km나 남아있기 때문에 뭐 키예프가 위험한 건 아니고, 키예프는 지금 화력으로 두드려 맞고 있죠. 그래서 아직 러시아군이 진출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투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군을 괴멸시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공군기지 드론 폭격은 어떤 사건인가요? 전략 폭격기를 이제 드론을 공격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뭐 117개의 드론으로 전략 폭격기가 러시아가 한 120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가 주장하기로 한 40대를 깼다. 그래서 뭐 34%를 깼다 주장하는데, 서방에서는 뭐 한 20대 정도 깨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그때 거의 70억 불어치 뭐 손해를 입혔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그림은 5개 기지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2개 기지 말고 3개 기지는 다 막았다 그러고요. 2개 기지에 대해 피해가 있는데 그걸 우크라이나에서는 오퍼레이션 스파이더 웹이라 그랬죠. 전략 폭격을 파괴했는데, 최근 주장은 작게는 3대에서 7대 주장이 많고, 그리고 한 14대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다 수리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에이왁스 같은 그런 항공기들은 엔진이 없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운행하는 게 아니고 스크랩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부품 같은 거 뜯어가지고 필요하면 쓰고 하려고 나왔던 그런 비행기들도 이제 좀 부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아리조나 사막 가면 비행기들의 무덤이라 해가지고 옛날부터 비행기를 쭉 나열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거 뜯어가지고 다시 뭐 쓰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것도 몇 개 떨어뜨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TU-95라는 게 좀 옛날 항공기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 생산은 못하지만은 엄청나게 이제 높은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략 폭격기니까, 전략 폭격기는 그 삼축 체계의 하나에 해당됩니다. 핵전력을 투사할 때 바다에서 투사하는 것을 SLBM, 그리고 공중에서 투사하는 게 전략 폭격기고, 그리고 지상에서 투사하는 것은 사일로에서 하는 거랑 텔에서 하는 거랑 두 가지가 있죠. 트럭에 싣고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전략 폭격기는 이제 그 삼축 체계의 하나니까 그걸 건드리는 것은 러시아한테 상당히 엄중한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몇 시간 전에 테러 공격을 했죠. 그래가지고 브리안스크하고 크루스크의 교량을 붕괴시키는데, 거기에 마침 그때 이제 기차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전시에 이제 교량이나 철도는 군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이라 우길 수는 있는데, 전선하고 멀리 떨어진 데다가 결과적으로 방학이나 휴가 가는 민간인들 애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구도 합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뭐 전쟁에서 그게 보급길이 된다든지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으면 당연히 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냥 민간이 사는데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테러 공격으로 분류돼 가지고 오히려 크게 손해를 본, 그러니까 젤렌스키 쪽에서 국제적인 여론, 아무리 같은 편이라도 테러 공격에 대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거를 테러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테러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9.11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이제 대테러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푸틴이 당시 부시 대통령한테 전적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아프간 공격하고 할 때 러시아가 많이 도와줘서 할 수 있는 것은 심지어는 공격도 좀 열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테러전 그러면 지난 25년 동안에 미국의 주요 테마였는데 이제 러시아가 그걸 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에서 명분이 이제 테러로 분류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죠. 그래서 저거는 전술적으로 성공했지만 전략적으로 실패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은 끝낼 생각이 없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정치적 목표는 대테러전으로 지금 약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금 더 다시 들어가 보면은 일단 젤렌스키가 끝내면은 자기는 일단 모든 게 다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젤렌스키는 지금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1년 넘어 동안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잖아요. 비상계엄을 이유로. 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임기 가지고 뭐 전쟁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전쟁이라도 예를 들어서 전쟁했던 뭐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거 4번이나 이제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전쟁 2차 대전 하면서도. 그런데 뭐 여튼 선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이니까 그렇다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상을 하면서 러시아는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젤렌스키 정권하고 협상을 못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대안은 할 수 있지만 사인을 나중에 하게 됐을 때 후임이 와가지고 그 사람은 불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또 보면은 우리 전세 사기나 이런 것처럼 엉뚱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인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압력을 한번 넣기도 하고 2월 달에 뭐 불법이라고 뭐 독재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로는 지금 젤렌스키는 자기 정권에 좀 문제가 되고 문제는 또 유럽에서 굉장히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 자체도 문제지만 유럽에서 계속 전쟁을 끝내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거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휴전하거나 종전을 해버리면은 이제 사태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우크라이나는 정상이라 보는 거예요. 병이 아니고. 병은 계속 이제 러시아를 공격하는 그 어째 보면 나토나 유럽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푸틴은 계속 주장하기로 국제적인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전쟁이 안 나게 만들자 이런 평화 구조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아시다시피 90년대 이럴 때는 러시아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했었어요.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나중에 이제 비밀 문서가 해제돼가 나왔었는데 나토에 가입시켜 가지고 나토 국경을 어디까지 하는가 중국하고 국경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토가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가야 될 바를 말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었죠. 그다음에 푸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클린턴 마지막 임기 때 한 1년 겹치는 그 시기에 또 푸틴이 클린턴한테 우리도 나토 가입시켜달라고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이미 그게 한 10년 전에 그게 지나간 상태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토가 사실 굉장히 애매한 상태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은 결국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조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게 어차피 전쟁을 빨리 끝내고 늦게 끝내고 이런 걸 떠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충 해고 난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라가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전쟁을 한 김에 끝까지 해서 끝을 내자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테러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전략 폭격기도 때렸고 다리도 부수고 해가지고 그 테러 공격을 하고 나면은 그걸 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테러는 약자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러 공격했다는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몰리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러 공격을 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정상적으로는 전장에서는 못하게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러시아에서는 현재까지는 특별 군사 작전이라 해가지고 아직까지 전쟁을 선포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한번 푸틴이 무슨 연설하면서 처음으로 전쟁이란 말을 언급했어요. 이때까지 3년 동안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 언급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분석가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은 안 나왔는데 아마 전쟁으로 하기 위해서 계엄령이나 이런 걸 검토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일단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대테러 작전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러리스트는 협상하지 않고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과거에는 우크라이나 지도부 젤렌스키나 뭐 군부나 우메로프나 정보기관 부다노프 이런 사람들이 표적이 안 된다. 이건 이제 테러리스트로 간주되면 그 사람들이 다 체포영장 내리고 표적으로 간주하고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굉장히 수준이 좀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비행장이나 민간인 그 표적 공격 후에 러시아 대중의 엄청난 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푸틴도 이제 말을 하면서 용어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러시아 대중은 휴전이 불가하다. 우크라이나 지구상에서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푸틴은 테러리스트와 무슨 회담이냐.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젤렌스키 정권이 완전한 항복이나 파괴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급진적 애국주의가 막 통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막으면 푸틴 정권도 위험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분노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라서 크게 보면 젤렌스키 압력이 오히려 러시아의 매파들 있지 않습니까? 친전쟁 세력이 결집되고 전쟁 목표를 대략 디나치피케이션, 디밀리타리제이션 하는 특별 군사 작전에서 벗어나 가지고 우크라이나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트럼프 주변의 마가 세력들이 이제 끊어야 된다. 유명한 트럼프의 전 고문 스티브 배넌이나 심지어 이번에 러우전 특사로 우크라이나 쪽에 친우크라이나에 있는 켈로그 장군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3차 대전으로 확전 위험이 있고 전략폭격기 비행장 공격이 일단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 있는 유일한 조약인 뉴스타트 조약, 현재는 약간 홀드 상태에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살아있는 조약이거든요. 그 조약 위반 가능성도 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걸 건드렸기 때문에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할 거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젤렌스키는 자기 생각에는 러시아가 이렇게 되면 서방을 공격할 거다. 그러면 이제 서방이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하겠다. 이 전쟁을 붙이는 걸 생각했는데 어쨌든 서방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군사적 지원하고 정보 지원이 있는데 정보 지원을 계속하고 있죠. 군사적 지원은 바이든 대통령 때 약속했던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떨어지면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판단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은 미사일을 제공하면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사실은 미국 예산해 보니까 이게 안 되겠으면 안 주는 게 낫잖아요.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고 젤렌스키는 또 BBC 인터뷰에 나가 거짓말 좀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한테 줄 방공미사일 중동으로 전환시켰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형 패트리어트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걸 또 누가 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루도 안 돼가 거짓말 들통날 이야기를 계속하고 하다가 지금 젤렌스키는 거의 신뢰를 다 잃은 상태라 보면 됩니다. 그런 상태로 하고 있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마가 지지자들 지금 트럼프의 유일한 정치적 배경인 마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도록 내버려두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성에 맞춰서 며칠 전에 있었던 람스타인 그룹 미팅이라고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연락관 그룹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피터 헥세스 미 국방장이 처음으로 불참했어요. 줌으로도 참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몸인 못하도 줌으로 참석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마가 세력 하자는 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 싶고요. 미국 내에서는 젤렌스키를 제거하자, 사람을 죽이자 이런 게 아니고 선거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젤렌스키를 내려야 된다. 젤렌스키가 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게 공식화되지는 않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전쟁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략적으로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은 무엇인가요? 전쟁은 그냥 꾸준히 일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실을 기준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군 인원 손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이게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하는 게 좀 편향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드러난 거 보면 이 지표들이 과소평가됐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고 뭐 다치고 했는데 러시아에서는 자기가 확인되는 것만 했기 때문에 과소평가됐던 주장이 더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 전투 단계입니다. 초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때 처음에는 협상할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겁을 주면은 이제 협상을 할 거다 해가지고 협상이 실제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이제 러시아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초기에 기습도 당하고 하니까 좀 피해가 좀 있었다가 곧 안정됐어요. 한 달쯤 되었으면 안정돼가지고 이제 손실이 좀 줄어들었다가 이제 저게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 하니까 이제 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거 할 수 없이 전쟁으로 가야 된다. 그 시점부터 이제 피해가 막 손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교전이 좀 치열하죠. 특히 마리우폴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상방에 피해를 많이 입고도 이제 하는 거죠. 주요 거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거고 그 확보한 상태부터는 이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전쟁을 하니까 조금 통제가 되죠. 그렇게 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는 거니까 2022년 9월 달에 헤르손 철수하기 전까지 이제 하나의 큰 국면입니다. 헤르손 철수하면서부터 우크라이나가 이제 다시 러시아를 밀기 시작했거든요. 그 밀기 시작한 게 러시아를 희생시켜서 민 게 아니고 러시아가 어째 보면 작전상 후퇴 같은 걸 했는데 그 지역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 한 11월까지는 우크라이나 사기가 되게 높았습니다. 빈대를 막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게 러시아가 전쟁을 장기간 하기 위해서 정리한 걸로 나중에 드러났죠. 그래 그 다음부터 이제 2023년 5월까지 있었던 바흐무트 전투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차스비아르 옆에 이제 바흐무트 전투를 하면서 엄청나게 격렬하게 전투를 했고 거기에 잘 아는 와그너 그룹 PMC 죄수들도 넣고 해가지고 막 전투를 격렬하게 했죠. 그게 이제 가장 격렬한 전투였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2022년 9월 11월 이럴 때 하르키프하고 헤르손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쭉 밀고 러시아군을 밀고 오는 걸로 이렇게 전황이 보도가 되니까 서방에서 자신을 얻어가지고 2023년 여름에 사실 처음에는 봄이었죠. 봄에 모아가지고 공격을 해서 러시아군을 완전히 보내자. 특히 중간에 도네스크를 잘라가지고 크림하고 이쪽하고 분리시켜버리면은 보급로고 차단될 거라 해가지고 봄 공세를 준비했는데 사실 준비가 늦어가 여름 공세가 됐어요. 그 6월 달부터 공세를 했는데 그 공세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심각하게 다쳤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5중의 방어선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방어선에 온 지역이 몇 군데 안 되고 나머지는 첫 번째도 못 와가지고 다 돈자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큰 피해를 입었고요. 그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정예군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큰 피해를 입었고 그렇게 이제 가다가 계속 전쟁을 하다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저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한 5월 달부터 굉장히 우크라이나군 손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또 뭘 했는가에 꺼내가지고 쿠르스크를 침공할 거라고 이제 또 준비를 했어요. 정예군들, 돈바스 지역에 예비로 있던 정예군들을, 예비 부대들, 기동 부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예군들을 나토 장비를 집어넣어가지고 쿠르스크를 침공해가지고 거기서 한 7만 5천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손실을 입었죠. 그때부터는 우크라이나가 탈영도 급증하고 해가지고 거의 군대가 없는 상태고 최근에는 전선 이동이 많이 일어나면 살상이 많이 나게 돼 있는데 살상이 한 1,400, 1,500 그 사이에 멈추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방어 부대들의 편성률이 굉장히 떨어진 거죠. 많이 희생되고 그게 없어서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희생이 좀 어째 보면 전선 움직이는 거에 희생이 비례해야 되는데 전선은 빨리 움직이는데 희생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저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연도별 이게 연평균입니다. 제가 잘못 썼는데 2024년이 제일 많죠. 2024년이 이제 연평균이 많고 지금은 이제 좀 그렇고 가장 피해가 많았던 게 2024년 6월에서 10월 사이가 피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선으로는 그때는 하루에 많을 때는 2천 몇백 명씩 또 저선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대체로 탈영도 많고 해가지고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지금 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2월 달에 3월 말입니까? 2월 말입니까? 백악관에서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벤스 부통령이 병력 어렵지 않나 그런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그거는 다 공론화된 사실입니다. 러우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휴전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휴전은 사실은 제가 1월 달부터 이런 이야기 했는데 휴전 협상보다 종전이 빠를 거라고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게 뭐 약간 모순 있는 말입니다. 그걸 제가 과장해서 지금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저게 이제 양측의 요구사항이 너무 괴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휴전한다고 모였지만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젤렌스키는 휴전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휴전하면 즉시 정권 교체가 되거든요. 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시 상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엄령을 해제해야 되겠죠. 그러면 선거를 해야 되겠죠. 그동안 미뤘던 거.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많이 희생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보복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휴전을 지금 할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것 같고, 러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 문제인 병을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러시아를 제외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해결을 하자고 이야기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당사자잖아요. 근데 대리전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공동교정국이거든요. 무기하고 정부하고 모든 걸 다 대주면서 외교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면서도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이 받겠다는 이유로 자기가 중재자로 지금 변신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약간 이게 이제 위선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뭐 러시아도 그렇고 전쟁하다가 오래 고생을 했으니까 뭐라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외교 라인을 열어놓은 상태인데, 근데 러시아는 이 휴전 협정을 한다 해도 문서에 서명해도 그 종이 한 장값 밖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한테 원체 많이 속아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쟁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때 휴전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첫 번째 민스크 1 협정은 2014년 9월 달에 맺어졌고 민스크 2 협정은 2015년 2월 달에 맺어졌는데 8년이 지나면서도 저걸 지킬 생각을 안 했고, 나중에 메르켈이 그 협상의 보증자였는데 협상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군이 너무 약해서 키우려고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서방이 보증을 써줘도 믿지도 못하고 2022년 4월 달까지 협상을 하면서 이스탄불 커뮤니케를 해가지고 양측의 안을 이렇게 수렴은 안 했지만 거의 상당히 근접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에서는 8만 6천 명을 요구했고 우크라이나에서 20만 명을 요구했고 이런 사이에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뭐 10몇만 명으로 가겠죠. 어떤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보리스 존슨이 와가지고 협상하지 마라 해가지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가 협상을 하고 끝낼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쟁이 3년 이상 벌어졌으니까 현재는 협상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영토를 찾아가지고 러시아 국민들이 러시아계 사람들이 사는 그 주는 자기네들 다스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협상을 맺어서 그게 잘 지키지는 어떤 신뢰가 형성돼 있으면은 전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러시아 생각이 맞는 거죠. 러시아 생각이 틀렸다 할 방법이 없죠. 벌써 3번이나 속았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지난주에 했던 한 일주일 전에 했던 전략 폭격기 공격이 하나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르 간의 핵협정 유일하게 남은 게 뉴스타트거든요. 뉴스타트가 2026년 2월인가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2023년도에 러시아가 일단 중단을 낸 상태에서 빠진 건 아니고 잠시 홀드를 해놓은 상태예요. 계속 제재를 하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은 그렇게 했지만 서로 다 지키고 있었죠. 말로만 이제 중단을 해놓은 상태고 했는데 러시아가 국가 생존이 걸린 삼축 체계를 이제 건드리다 보니까 러시아의 생존이 걸린 걸 건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할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MI6, CIA, 모사드가 진범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트럼프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휴전협정이라는 게 협상이라는 게 모양만 하고 있지 실제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현실적인 휴전 협상 방안은 무엇인가요? 현실적인 것은 제가 제안할 정도로 방안이 있으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했겠죠. 유럽이 전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러시아의 조건을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을 하고 일부는 러시아한테 양보를 내고 영토가 중요하면 영토를 좀 주고 다른 조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전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조금 이따가 다른 유럽의 입장을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서로 간에 간극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선이 움직이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는데 3년 동안 움직이는 건 달리 지금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 한번 제안한 거를
놓치고 나면 그 다음에 안이 바뀝니다. 그런 정도로 급히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면 6월 2일 날 즉각 수용하고 거기서 협상을 했었어야 되죠. 근데 이미 러시아가 드네프로로 진출했다는 것은 기존에 6군데 진출해 있다가 7번째로 왔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숨이나 하르키프나 드네프로를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가서 오데사나 미콜라이프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내 분위기는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도상에 삭제시키거나 내륙 국가를 추구하거나 이렇게 되고 있어요. 러시아의 입장은. 현재 휴전하면 푸틴이 실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간단하거든요. 아무리 지도를 높아도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은 러시아가 1917년도 그 혁명도 한 네, 아닙니까? 공산혁명도 하고 했던 데니까 뭐 러시아도 그런 거는 하나 하는 나라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물론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그 압력이 푸틴한테 굉장히 미치고 있고, 지금 전쟁 피로 3년간 했기 때문에 전쟁 피로감을 국민들이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지금 끝내면 안 된다는 반대가 많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정도 지치면 이제 그만하자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저게 상당히 젤렌스키가 한 게 좀 잘못됐다. 2월 달에 협상을 해서 자기 정권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너무 갔다는 거고요. 러시아의 시각에서는 서방의 의도가 이번 휴전은 다음 전쟁을 위한 준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끝까지 가서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방이 만약에 진정으로 휴전을 원하는 것 같으면 저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휴전 방안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양측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들이 또 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점이 없는 거죠. 휴전 방안을 들고 놓은 특히 30일 휴전 방향을 들고 놓은 그 서방이나 특히 트럼프가 그걸 들고 놓은 것은 참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뭘 원하는지를 들어보고 거기에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던져놓고 나니까 이제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바에는 설득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보고 억지로 방안을 하나 만들어내라 하면은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끌어가지고 유럽의 군비를 굉장히 흡수해가지고 유럽을 군사적이나 경제적으로 붕괴시켜버리면 이제 유럽이 손을 들겠죠. 그럼 유럽하고 전쟁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서 끝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유럽 때문에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럽한테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온다는 위협을 느껴야지 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좀 아시려면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지금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실존적 전쟁이에요. 이게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또 조지아를 가지고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서방에서는 러시아를 무너뜨렸어. 그 다음에 그걸 러시아를 나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의 붕괴와 정권 교체가 목표이고,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랜드 보고서에 2019년도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그렇게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방에게는 이 전쟁이 직접적 존립의 문제가 아니고 헤게모니가 이제 실존적 위협이거든요. 이 전쟁이 지고 나면 헤게모니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기 국가가 생존하느냐의 문제고, 서방에서는 헤게모니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약간 보면 서방 엘리트가 자만심이나 지금 현실을 좀 부인하고, 전쟁 시작할 때도 러시아의 군사적 능력을 좀 과소평가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막 압박을 시도했는데 이건 사실 근본적으로 좀 오판을 했다. 그래서 군사력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경제력에 대해서도 너무 조금 오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을 자꾸 부인하고 있고 계속 지금 군비를 늘리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전쟁하면서 유럽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이제 장기화가 되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니까 서방이 이 갈등에 더 깊이 관여할수록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나토도 보십시오.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나토 위상이 다르잖아요. 벌써 나토를 미국에서 빠지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나토 보고 방위비 더 쓰라, 나는 빠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EU 자체도 EU하고 나토는 본래 분리된 건데 지금 이데올로기를 하기 때문에 EU하고 나토가 한 통속이 거의 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불만을 느끼는
옛날 동구권 국가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권은 좀 달라졌지만 어쨌든 루마니아나 이제 헝가리나 이런 데서는 이제 상당히 그거 하고 있죠. 그리고 폴란드도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 정권에 굉장히 친유럽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스탠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그 우크라이나 경계를 하고 있는 국가들은 약간씩 이제 기운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저러나 그 유럽의 모든 정권들이 국민들에게 설득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뭐 선거하면은 뭐 독일 선거도 그렇고 선거하면 지금 우파들이 계속 당선되고 득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정권을 못 잡게 막아는 놓고 있지만은 실제로 뭐 프랑스도 그렇고 많이 그런 거 아실 겁니다. 루마니아도 그렇고 이제 조지아도 그렇고 헝가리는 이미 그렇고 그 다음에 로베르트 피츠와 있던 슬로바키아도 그렇고 뭐 그런 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데들도 그렇고 사실은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국민들은 사실 저렇게 전쟁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 속이기 위해서 들여본 속임수나 거짓 깃발 우리가 폴스 플래그라 그럽니다. 내가 해놓고 남이 했다고 우기는 거죠. 우리가 뭐 통키만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옛날에 보면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가 아는 뭐 구교 사건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해 전쟁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가 했다 이런 식으로 하죠. 2차 대전 때도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지금 서방의 대부분 국가들이 현재 국가가 붕괴 상태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 됐나 유로가 이제 통합됐는데 뭐 여튼 그때부터도 사실 헬무트 콜이 저게 거의 독재적으로 했죠. 국민들한테 선거를 했으면 7대3으로 진다는 걸 알고 자기가 그냥 선거 안 하고 유럽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유럽 아시다시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채 통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화폐만 통합했기 때문에 화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유로 본드를 사야 되잖아요. 유럽이.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각국의 채권을 사는 거거든요. 국가마다 다 다르니까 별 힘이 없죠. 옛날 차라리 마르크와 시대가 더 나았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투자를 하면서 미국 국채를 10억 불이 사라 그러면 금방 살 수 있는데 유로에는 어느 나라 걸 사야 돼 27개 나라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켓이 발달 안 하니까 세계 유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상태로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밑에 경제들이 굉장히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영국은 경제가 붕괴돼 가지고 지금 재식민화를 시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었던 데 하고 영향권을 행사하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쟁 때문에 직접 그래 된 건 아니지만은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전쟁하면서 제재를 하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독일 정치권은 미국에 그야말로 치와와처럼 하고 있죠. 자기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미국 가서 아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